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주말 사이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관세 전쟁에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조용하면 좀 안 되나 봐요. 계속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주고요. 이야기거리들을 던져줍니다.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데요. 쉬어가는 동안 체크해봐야 될 이야기들. 일단 지난주 정리 한번 해보면서 이번 주 대응 전략 한번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안 하원 통과되고 나니까 바로 또 관세로 또 넘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허슬러예요. 진짜 하드워커고요. 계속 시장에 어떤 이슈를 던져주고 그 이슈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봐요. 뭐 연준에게도 어떤 기업에게도 그리고 다른 월가에게도 전혀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모든 이슈 드리블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관세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쪽에 다시 관세 위협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애플에 대한 관세 얘기까지 영향을 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나타난 가운데 팔란티어는 그래도 선전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은 AI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뭐 하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AI 없으면 반대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애플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잠시 후에 애플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유럽의 50%의 관세 부과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 안 듣는 유럽 5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뭐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뭐 얘기가 좀 대화가 안 됐고 그리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게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레코멘드라는 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단어로는 제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관세를 제한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네요. 본인 딴에는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이겠죠. 50%의 관세를 유럽에게 제한한다. 준 원이니까 6월 1일부터 당장 시작이 된다라는 건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거죠. 일주일 동안 알아서 뭔가를 좀 가져와라 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EU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39%, 뭐 중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는데 근데 또 5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국이랑은 10%로 낮췄는데 유럽만 50%로 올라간다라는 건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숫자일 수 있죠. 우리가 중국만큼이나 그렇게 밉보였나 싶기도 할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유럽이 중국과 친해지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을 던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극약 처방을 한 것이다라고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50으로 올라가는 건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50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섹터는 역시나 또 자동차였습니다. 참 자동차는 진짜 울고 싶은데 또 뺨 맞은 격이죠. 보시는 것처럼 BMW, 벤츠, 포르쉐, 페라리, 뭐 르노, 스텔란티스, 폭스바겐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켰고요. 이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스텔란티스 그리고 페라리 같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잖아요.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계속 이렇게 좀 맞아야만 하는 뭔가 가장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서 지금 뭐 1분기 내내, 1분기가 아니죠. 상반기 내내 그냥 주가가 참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동차 빼놓고 보면 그래도 시장이 조금 무덤덤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50% 관세 부과를
블러프라는 표현이 나오죠. 블러핑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도박할 때 조금 이제 보여주기식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로 요걸 듭니다. 여기 보시면 유로스톡스 지수가 지난번 그 상호관세 부과 때 급락했던 포인트랑은 지난 금요일의 하락폭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일단 그 폭 자체도 차이가 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아랫꼬리가 증시에 달렸다는 뜻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장 막판엔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50%라는 숫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조금 뜬금없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없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랬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빠진 건 사실인데 근데 트럼프 맨날 그래놓고 또 중국 10%로 돌려놓은 거 보면 이것도 그냥 수사일 뿐이잖아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이제는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로 50%를 6월 1일부터 부과할까에 대해서는 뭐 유럽 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저 역시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바가 시장에 묻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시장에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애플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그 나라의 물품에 부과를 하는 거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 바이오, 혹은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애플 기업에다가 이렇게 관세 부과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말 안 듣는 애플이기 때문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 안 들으면 유럽처럼 애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뭔가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게 본인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겠죠. 여기 내용은 다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분명히 팀 쿡에게 long ago,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 제발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 쿡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게 열받는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팀 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소통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요즘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트럼프도 그게 답답해서 최소한 25% 정도의 관세는 애플이 이제 부과받게 될 것이다. 아이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폰 쓰고 싶은 사람들은 애플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계속 인도 생산을 고집한다면 결국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애플이 해외에서 생산해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수출을 직접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싼 아이폰을 쓸 수 있는 거죠. 참 흥미로운 그런 이슈인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애플은 워낙에 최근에 쌓여있던 악재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3%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시총 기준으로 3조 달러 클럽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3위까지 내려왔는데 혹시 4위, 5위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만드는 애플의 최근의 하락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애플은 여전히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대단하죠, 진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레이드 인 프라이시스, 그러니까 중국의 왜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아시죠? 중국에서는 쓰던 걸 갖다 주면 그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수 부양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사주고 대신에 완전히 정가는 아니죠. 조금 그래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보조금을 애플이 좀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도 노력하지만 애플도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준 거죠. 아니 그렇게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라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는 이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거밍치라는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애플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사실 아무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25% 관세를 받고 인도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채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팀 쿡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애플은 아마 비슷한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애플의 주주분들은 도대체 팀 쿡은 왜 저러고 있는 건가, 왜 대응을 하지 않는 건가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조금 더 오랜 기간 답답함을 겪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보도록 하죠. 아까 유로스톡스 지수도 보셨지만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박스를 잘 방어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로스톡스는 이제 아랫꼬리가 달렸잖아요. 근데 S&P 500은 심지어 양봉을 만들었어요. 빨간 불을. 이렇게 다시 관세 전쟁이 불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좀 해줬던 것도 있을 거고,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래 뭐 트럼프가 하루 이틀이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지난 금요일장의 특징이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좀 빠졌습니다. 100 이하로 100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 뭐 채권과 주식과 달러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또 똑똑한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인가 싶기도 한 게, 지난주 내내 이 채권 금리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채권 금리가 또 빠졌네요. 올라가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달러 매도는 심화가 됐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좀 생겼나 봅니다. 지난주에 문제를 한 번에 관세로 해결해버리는 트럼프. 이러면 또 트럼프를 또 높게 평가해줘야 되는 건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이런 줄다리기가 아마 시장에는 변동성과 함께 펼쳐지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다시 관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조정장이라고 달아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좀 빠지고요. 빨강색이 많기는 합니다만 또 여기 보시면 이쪽 섹터가 괜찮으면 조정장이에요. 항상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필립 모리스 담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통신주 올라가는 그런 재미없는 지루한 그런 장이 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징주 중에서는 일단 원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2050년까지 4배로 높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막 엄청 드라마틱한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때 이미 100기가와트에서 300기가와트까지 3배로 높여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100기가와트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원전을 좋아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오클로뿐만이 아니라 SMR이라는 티커를 쓰는 다양한 기업들, 뉴클리어 관련 기업들,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 이미 좀 반영이 됐던 이슈라 오늘도 추가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전주,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도주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특징주는 US 스틸 잡아봤습니다. 20% 넘게 급등했고요. 결국 그 줄다리기가 거의 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계속 제어를 했죠. 제재를 했다가 이번에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승인의 배경에는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인부들을 훨씬 더 많이 고용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대요. 140억 달러 정도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그 종목 자체의 이슈보다 관세와 관련된 트러블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 뭐 유럽이든 애플이든 그냥 뭐 뭘 원한다는 뜻이구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을 줬던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랑 미국이 또 하나의 성과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졌구나라고 보는 시그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 데커스 아웃도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카 신발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카의 성장세가 좀 슬로우되면서 가이던스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러닝 붐이 진짜 끝난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온홀딩스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난 양봉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분명히 같이 붐이 일어서 같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온홀딩스만 간다? 역시나 그 안에서 또 1등은 또 차별화가 됐던 거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온홀딩스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 같은 종목들은 데커스 아웃도어의 영향에 같이 좀 빠졌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뭔가 좀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간 함께하는 미국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모셨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또 시장에 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뭐 감세니 채권 금리니 이런 거 가지고 좀 줄다리기를 지난주 내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나니까 다시 관세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어떤 이슈들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7주 만에 하락장으로 끝난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2.61%가량 하락하면서 7주 만에 첫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유럽에다가 부과한다라고 한 50% 관세 부과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났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생산 아이폰한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애플 관련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점이 아마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4.3%, 소비재와 부동산 섹터도 각각 4.8, 4.3%가량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그동안 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방어적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간 3%가량 상승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재정 우려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커다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불리는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지출 법안 그리고 4조 달러의 부채 한도 인상안을 이제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GDP에 관련돼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자가 크게 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최고 5.09%까지 쏟게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한 장이 아니었나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난주 내내 뭐 조정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지난주까지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쉬어가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이슈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그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 그러니까 중국이 10%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사실 관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을 또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사실 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왔던 이슈고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EU와의 협상 결과가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결론이 났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EU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미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15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를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앞서 무역협정을 발표했던 영국과는 달리 EU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협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도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관세 부과 목록에는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산물 등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위스키나 미국산 주유까지 포함해서 최대 약 150조 원 상당의 관세 관련된 보복 관세가 준비가 돼 있음이 이미 저번에도 한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주가에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0% 관세, 이 숫자도 좀 놀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진짜 타이밍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타이밍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제 모르다가도 알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에 대한 관세 얘기도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브랜드 하나를 타겟팅해서 관세를 매기는 건 또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사실 애플이 여태까지 노력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원래 현재 중국에서 대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고 인도로 결국 트럼프가 이야기한 중국의 관세로 인해서 인도로 인프라를 옮기는 중인데 여기에다가 인도로 옮기지 말고 미국으로 옮기라고 협박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이제 결국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폰을 원하기 때문인데 결국 이거를 미국으로 사실 트럼프 내 임기 내에 옮기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 내 아이폰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미국에 아직까지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비싸고 숙련도도 부족하고 결국 시간도 가격도 미국 내 제조업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고 굳이 애플 입장에서도 25% 관세를 포함을 하더라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사실상 현실성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일단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5년에서 10년가량이 소요가 되고 아이폰 가격이 만약에 미국으로 옮길 경우 최대 1천대 아이폰 가격이 $1,000 언저리인데 이게 $3,500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로젠블락 같은 경우도요 트럼프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미국의 생산 비용이 제조 비용을 2배 가까이 높이고 공급망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건비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인권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실 가격이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내 제조업의 편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마 소비자에게 아마 관세가 붙더라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향성으로 팀 쿡이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또 이제 소비자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여파를 좀 막고 싶은데 오히려 관세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위협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소비자단에서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소비재들이 이 관세와 관련된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면 계속 시장은 또 다른 걱정과 걱정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애플의 종목에 대해서만 주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현재 한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달러 클럽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의 25% 관세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EU와 미국 관련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다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역 긴장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그날 하루만 애플의 주가가 3%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관세 관련된 문제가 애플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엇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격 결정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일부 전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50에서 $100 정도의 가격 인상은 애플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10% 정도의 가격 인상을 감내한다 치더라도 결국 애플의 총 마진 같은 경우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CET 같은 경우는 애플의 총 마진이 약 1.3%가량 감소할 수 있고 EPS 같은 경우는 4%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UBS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7천만 대의 아이폰에 25% 관세를 적용하면 EPS가 약 0.5달러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슈 같은 경우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냐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보다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AI 관련해서 애플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주요 장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오픈 AI와 협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애플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애플은 하드웨어 기업으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여기다 중국 관련된 협업 또한 트럼프 정부가 뒤를 쓰고 막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중국 시장이다라는 커다란 시장 자체에 전반적으로 애플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가장 커다란 이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기업으로서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AI 기업의 투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성장성에 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아니 앞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애플이 다시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뭐 3위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3위 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왜 애플을 제쳤는가? 역시나 말씀해 주신 그 AI를 갖고 있고 없고가 굉장히 지금은 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반대로 애플은 뭔가 좀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오면 사실 애플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법도 한데 막 그렇게 사고 싶다라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게 최근에 애플의 딱 정확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망하진 않겠죠. 망하진 않겠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아픈 그런 부분이네요. 반대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또 AI를 안고 있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어떻게 다시 AI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모멘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5월 28일 수요일 미국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월가 컨센서스가 EPS가 0.85, 매출은 4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4%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멀티플이 높은 것일 텐데,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체 가이던스는 매출 수준으로 421억에서 438억 달러로 컨센서스 범위에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업부별 매출 전망은 간단하게 데이터 센터는 3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이상 급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이밍 부분은 28억 달러로 6%에 그칠 전망이고 오토모티브 부분은 76% 증가한 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부분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이제 중국 수출 금지에 대한 영향이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번에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국 관련된 수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추가적인 견제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2분기 가이던스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호퍼칩의 수요도 나와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 대비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중국 수출 규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공식적인 발표를 보게 되면 H20 칩 판매가 약 15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1분기에만 55억 달러 관련된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이 손실 규모를 전반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결국 모든 칩이 H20 칩을 제외하고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 특별한 칩을 제외하고선 사실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관 투자자의 73%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평가들도 거의 대부분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으로 오버 생산한 이번 분기에만 해당이 될 부분이고 아마 한 두 분기가 정도가 지나면 사실 원상 복귀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가 아무래도 특히 이번 매출을 전반적으로 캐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블랙웰 기반의 GB200 칩 출하량이 2분기에는 3, 4배가량 증가할 수 있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지나갈 이슈로 평가할 수 있다. 애플과는 약간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게 가장 인상적이네요.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고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졌고 완전히 좀 대조적인 그런 투자 심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날 혹은 그 주간에는 부진했던 적이 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워낙에 기대치가 좀 높은 기업이니까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이 외에 또 남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선 5월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PCE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 밖에도 내구재 주문, 소비자 신뢰 지수, 1분기 GDP 수정치 등 다양한 데이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번 주에 가장 시장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어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PC 물가 데이터도 나오네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GDP도 나옵니다만 GDP랑 뭐 소비심리 지수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어서 PC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모든 이슈를 좀 잡아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주 기준으로는 에너지와 소비재가 가장 커다란 하락을 보였고 여기에다가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 하락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상대적 강세를 좀 나타내긴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전히 국채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유럽 관련된 이슈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 50% 관세부가 이번 주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6월 1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 발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혹시라도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자체가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하방 압력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RSI가 과매도 상태라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고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셀 아메리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장기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무역 긴장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산 다변화 전략이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 경기 방어주도 사실 요즘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그 가운데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에게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선호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높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금리, 관세 이런 골치 아픈 얘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이번 주에도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산함 유튜버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